자, 실제로 지금 선거철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크게 보도는 안 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부동산 시장에 집값이 떨어지고 있다. 그것도 의미 있게 떨어지고 있다. 요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제 어떤 언론은 LH 사태 때문이다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결국은 문재인 정부의 이사 대책이 먹히고 있다 하는 거거든요. 정말 의미 있게 떨어지고 있다고 해요. 집값. 그러면 사실은 이명박근혜 9년 동안의 그 정책들, 빚내서 집 사라 같은 정책들이 사실상 이제 무력화되면서 문재인 정부가 25번이나 부동산 정책을 낼 때에는 가장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가 대출 안 해주는 거였고 결정판 끝으로는 공급을 늘리겠다는 이런 차원인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집값 잡히는 신호가 늘었다. 뭐 그러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언론들이 잘 이야기하지 않죠. 그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일단은 첫 번째가 집값이 떨어지는 가장 첫 번째 요인이죠. 매물이 늘어나는 거예요. 팔려고 내놓은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당연히 집값이 떨어지지. 그 시장의 가격은 기본적으로 급매물이 좌우한다고 봐. 진짜 팔아야 될 사람이 있는데 집값이 더 떨어질 걸 예상을 하고 안 사는 사람들이 생겨. 그러면 파는 사람 입장에선 더 내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매물은 계속 쌓여 있어. 지금 이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중에 그런 얘기가 많죠. 유창희 씨 뭐 전문 분야지만 이미 강남의 부자들은 아파트를 증여하거나 처분을 다 했고 그들은 이미 다른 곳에 분산 투자, 소위 그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이미 완성해 놨다. 그중에 많은 돈이 주식으로 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이 앞으로 부동산이 계속적으로 상승할 거야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집을 사는 사람들은 소위 상투자비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고점에서 사고 나중에 망할 수가 있다. 그리고 제가 그 하나만 말씀드리면 작년에 그 부동산에 관련된 세법이 굉장히 강화됐고 그 실행이 올해 6월 1일자 그 소유관계에 따라서 6월 말에 세금고지서가 나오거든요. 근데 음마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고 강남에 또 다른 아파트 하나 30평짜리 2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야 될 세금이 대충 봤더니 그 2개 합치면 뭐 한 50억 정도 됩니다. 그 실질 가격이. 근데 1년에 내야 될 세금이 1억 가까이 됩니다. 9,8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특별한 그 쌓아둔 현금 자산이 없는 사람이 1년에 과연 1억이라는 세금을 낼 수 있느냐. 이 감당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부동산은 앞으로 자산 가치로서 큰 그러니까 지금 자산 인플레이션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더 이상 이제 기대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수요가 받쳐줘야 되는데 엄밀히 따지면 주식시장도 그런 게 있어요. 정상적으로 잘 올라가다가 상승 추세를 가다가 갑자기 불이 붙어버리면 이게 오버슈팅이 걸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빠질 때도 또 갑자기 그렇게 빠지는 것도 있는 것처럼 작년이 그 피크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패닉 바잉이라고 하죠. 지금 못 사면 나 영원히 못 살 것 같아라는 이 공포 심리가 재작년 가을부터 이게 강풍으로 불어쳤거든요.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올랐었는데 그 수요가 이미 끝났다라는 것이죠. 그 수요가 끝났고 그 다음에 대기자들은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또 정부가 계속해서 막아주고 있으니까. 근데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 전세라든지 월세라든지 이것이 이 법이 좀 바뀌어지면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전세에서 연장이라든지 그렇게 전세가 예전에는 막 진짜로 저도 그걸 느꼈었는데 제 신혼 때 전셋집을 2억 원대 아파트를 들어갔었는데 1년 반 지났는데 그냥 부동산 이제 돌아다니는데 2억 9천 뭐 이렇게 올라와 전세 가격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고 깜짝 놀랐었는데 이제 그런 걱정이 덜해졌다라는 거죠.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신규 수요를 감소시켰고 반면에 매물은 계속 쌓여지는 경향이 좀 발생했다 생각하고 있고 또 워낙에 이 부동산에서 주식이든 경기 이 상승 사이클이 있는데 좀 너무 과도하게 한 10년 가까이 올라왔던 부분들도 너무 고평가되어 있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기대 심리로 좀 맞춰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실패가 있긴 합니다. 임대 사업자들한테 혜택 준 거 있잖아요. 당신들 그냥 임대업으로 등록하면 세금 깎아줄게 뭐 이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것은 굉장히 그 패착이라고 일단 보고 그걸 또 악용해 버리니까 나머지는 지금 이 공급 대책까지 나옴으로써 매매 물건이 지금 30-40% 늘어났다는 거잖아요. 사는 사람은 없고 내놓은 사람 많아진 상황 이런 것도 있고 가격 상승률도 지난해 12월 얼마 안 됐죠.
12월과 올해 1월에 가격 상승률이 0.3%였는데 지난주에 지금 0.06%까지 떨어졌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거래량이 지금 1월 달에 5,747건이고 2월 달에 3,718건인데 이번 달에 868건으로 거래량도 떨어졌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지금 눈치 보는 시기겠죠. 일단은 집을 살 것인지 말 것인지 눈치를 보면서 집값이 떨어지길 기다리고 급매물은 계속 늘어나고, 그럼 당연히 집값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저는 이 기회를 잘 잡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어떤 언론에서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집값이 가장 많이 올랐다 이런 이야기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놈의 집값이라는 게 부동산 거래 등록에는 안 나타나면서 지들끼리 올리는 집값이잖아. 사실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호가가 계속해서 그게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이 엄청 오른 것처럼 표현해가지고 사실상 그게 언론에 나고 언론에서 나온 이야기가 일반화가 돼가지고 집값이 오른 것처럼 되는 말도 안 되는 거품이 낀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은 좀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좀 명확히 봐야 된다. 근데 이제 이거 그 정부의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국민들께서 좀 더 신뢰를 가져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매물이 계속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든 간에 이사 부동산 대책 관련해서 계속 물량을 늘리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속된 말로 띵 보는 상황인 것 같기도 한데 정부의 그 주택 공급 정책을 신뢰하셔서 좀 떨어질 거라고 다 예상을 하고 그걸 믿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예. 저번에도 한번 그 매수 우위 시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진짜 부동산에 가보면 이런 거지. 팔려고 내놓은 물건은 많은데 살려는 사람이 없는 상태인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 시장의 원리가 작동하는 게 맞잖아. 이제 매도 우위. 어. 매도 우위. 매수 우위 지수가 하락했다. 그러니까 매도 우위죠. 어쨌든 그렇게 돼서 부동산을 내놓은 사람들은 많아. 소위 저기 부동산 중개업소 가면은. 근데 사는 사람이 없다는 이 상황이 되면 이 흐름을 계속 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세훈 같은 자들이 지금 내가 시장이 되면은 규제 싹 풀어가지고 또 가격 올리겠다고 얘기를 하고. 그런 짓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정부의 생각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실질 수요자들은 집을 살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정부가 얘기하는 것은 최대한 빨리 3기 신도시를 공급함으로써 곧 아파트 당첨에 그러니까 공급, 지금 거의 강남 3구에 해당하는 만큼의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살만한 지역에. 그래서 지금 원래 정상 수요보다 아파트값 급등에 따라서 초과 수요가 많이 생겨서 이에 따라서 아파트값이 급등했는데, 정상적인 수요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내가 당장 집이 필요하면. 근데 그 사람들이 감당해야 될 건 뭐냐면요, 이제 금리가 상승하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돈이 다 있으면 그 집을 사지만 결국은 뭐 대출을 끼고 하면은 월 뭐 200만 원 300만 원을 내면서 지금 살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근데 만약에 당장 집이 필요하지 않고 내가 장기적으로 원하는 지역에 집을 사고 싶은 사람은 3기 신도시라는 형태를 통해서 우리가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테니 그걸 믿고 청약 기회를 좀 기다려달라.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그 세금으로 압박받는 사람들이, 다주택자들이 이제는 주택을 내가 사는 거 이외에 보유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별로 없어요. 집 두 채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5천만 원 1억에 세금을 어떻게 냅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실제 거주하는 1주택 개념으로 가겠다. 그러면은 그 주택들은 결국 매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격 매수 때문에 만약에 그 집값을 정말 아까 상투에서 잡았던 분들은 앞으로 집값도 하락되고요, 이자율도 상승하고요, 거기에 따른 고통이 아마 더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아까 그 정확히 정리 다시 한번 하고 갑시다. 매도 우위냐 매수 우위냐 이 부분은 팔겠다는 사람이 많으면 우위는 매수 우위가 되는 거죠. 아니 매도 우위. 아니라니까. 매수는 사겠다는 사람이 매수예요. 그러니까 팔겠다는 사람이 많으면 매수자가 우위에 있는 거, 그게 매수 우위 현상인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매수자가 그냥 간을 볼 수 있다. 매수자가 더 강자가 되는 그 형상이기 때문에 맞아, 매수 우위 시장이 맞습니다. 근데 이걸 또 이제 뭐 언론에서는 뭐 계속 과연 이게 일시적일 것이다 라는 느낌, 뉘앙스로 계속 좀 풍기려고 하고 있죠. 왜냐하면 국토부 장관이 바뀌게 된다라면 뭐 이것이 또 정책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식으로 계속 이것을 받아들이기 싫은 거, 혹은 이러면 안 된다라는 뉘앙스로 계속해서 좀 뻔뿌질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역시
뭐 기레기들은 어쩔 수 없다 생각 뭐 들고 있습니다. 집값이 떨어지기를 바라는 유권자들은 집값이 정상화되기를 바라는 유권자들은 어떻든 간에 서울시장이 오세훈이 되면 안 된다. 이거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시고 투표장으로 나가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덕진 변호사는 지금 자가 갖고 계세요? 네. 부인명이죠. 네. 고맙다 진짜. 아니 근데 저는 사실은 이 집값 얘기 여자들이 들을 먹여 때마다- 살리고 있어 지금 대한민국 정말. 아니 저는 그 서울의 집값 문제 들을 때마다 정말 상대적인 박탈감을 정말 크게 느낍니다. 이게 이거 무슨 비교 대상을 할 수가 없어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해서. 그리고 저는 제가 와이프 명으로 집을 한 이유는 와이프가 돈을 많이 됐기 때문이기도 하고. 공동 명의로 하죠. 아니 저는 처음부터 그냥 와이프 명의로 했습니다. 어. 그냥. 거기 전주의 아파트 값은 대략 얼마쯤 돼요? 전주는 재산 신고할 때 얼마쯤 정도 됐어요 아파트가? 전주는 평당 한 1,000만 원 좀 넘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전체 금액을 얼마나 신고했냐고. 어떤 식으로요? 그게 60평일지 100평일지 모르잖아요. 한 5억 정도 신고한 것 같은데. 5억 정도? 네네네. 굉장히 큰 아파트 사시네. 아니 전주는 일단은 동네가 좁고 땅은 많잖아요. 사람은 적고 땅은 넓잖아요. 그래서 큰 평수의 아파트들이 많습니다. 일단. 정치인은 있잖아요. 네. 그냥 유리병 안에 든 쥐 같은 거예요. 그렇죠. 다 까발려져 있는데 뭘 숨기려고 그래. 아니, 숨길 게 없습니다. 50평 저는. 사는 거 아니야 지금. 애가 둘이다 보니까 이상한데 이거. 차라리 그런 아파트에서 축구를 하시지 그래요? 야구도 하시고. 그렇게 안 됩니다. 자 그거랑 또 하나가 뭐냐면은 세금 폭탄론이에요. 이거 정말 악의적이더라고. 정부는 정부 나름대로 세금 폭탄 프레임에 안 빠지려고 엄청 노력을 해. 그 디테일을 들어가 보면 기가 막혀요. 세금 폭탄 아니야. 제가 쉽게 표현하면은 10억이 올랐다며. 10억이 올랐는데 몇백만 원을 못 낸다고, 몇백만 원 내라고 한다고, 그걸 그중에 아주 특이한 경우 있죠. 특이한 경우를 가져와 가지고 세금 폭탄이라고 그래. 진짜 내가 보기에 이 언론 애들 어마어마한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시지가 기준으로 9억 아파트 소유한 사람이 작년에 180만 원인데 올해 237만 원, 한 55만 원 정도 올랐다라고 하고, 공시지가 12억이면 뭐 작년 300만 원인데 올해 130만 원이라고 하는데, 공시지가 9억이면 실제 거래는 한 15억, 13억 내외일 거예요 최소. 그리고 12억짜리 공시지가면 거의 20억 가까이 되는 아파트를 가지고 계신 사람들인데, 이게 지금 뭐 작년에 샀다는 모르겠지만 그 전에 갖고 있던 사람은 그 전에 그 낮은 가격에 사서 많이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뭐 200만 원, 뭐 400만 원 보유세 낸다는 것이 세금 폭탄이라 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오른 것만 따져도 몇십 년은, 100년은 낼 수 있는 세금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놈의 폭탄 한 맞아봤으면 좋겠다라는 네, 아니 댓글. 기본적으로는 이거 폭탄이라는 용어가 뭐 적합한지 부적합한지를 떠나서 자산의 증가 있는 곳에 세금 증가가 당연히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토지라는 것의 특성상 토지는 국가가 필요하면 저는 공적 개념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만약 국가 정책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주 부자인 사람이 집을 100채 가지고 있고 나머지 99명은 집이 없는 상황이 되면 국가가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부동산 정책과 세금 정책을 혼합해서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국가는 안정적으로 국민에게 의식주를 보급할 그 책임질 그럴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저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만약에 세금이 실효성이 있다, 그럼 세금을 현실화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예. 지금까지 부동산 가격이 우리나라에서 이상급등, 그리고 부의 그 왜곡이 이렇게 확대된 이유는 저는 보유세가 너무 만만하게 보였다.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 상승에 비해서 보유세 비중이 너무 낮았기 때문에 예. 여기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보유세는 당연히 그 자산의 증가와 함께, 부동산 자산의 증가와 함께 증가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데이터를 몇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종부세 대상자가 사실상 우리나라 국민의 1.3%. 1.3%. 종부세 해당자가 아닌 6억 원 이하의 주택 보유자가 우리나라 국민의 92.1%. 일단 그렇고요. GDP 대비 보유세 비중이, 그러니까 지금 1.3%라고 하는 전 국민 74만 4천 명. 요 사람들을 보유세 비중이요, 대한민국이 0.8%밖에 안 됩니다. OECD 평균 1.1.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는 3.1이나 되고요. 미국 2.5, 일본 1.9예요.
이 기준으로 만약에 보유세를 걷게 되면 진짜 폭탄이라는 소리 이건 원자 폭탄이라고 이야기하겠지. 핵폭탄이라고 이야기하겠지. 좀 심각하잖아. 이 도둑놈들인 거지 사실은. 사람의 심리가 내가 만약에 9억 원 이상의 아파트를 갖고 있어. 근데 보유세가 좀 올랐어요. 실제로는 내가 이거를 팔면 한 20억에 파는 그런 아파트라고 쳐봐요. 진보에 계시는 일부에 계시는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불로소득이라고 생각했던 거지 원래 심리적으로. 이거 갖고 내가 세금을 이렇게 많이 내면 돼? 근데 지 아파트 가격은 10억이 올랐는데 몇백만 원 뭐? 사실 몇십만 원이더라고 알고 보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게 올랐다고 세금 폭탄이라고 이거를 경제지 중심으로 조중동 중심으로 난리를 치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땐 이건 정상적인 나라는 아니죠. 그래서 이제 나는 집 살기만 하는데 세금만 올리고 이거 안 되겠다 이런 얘기해서 뭐 집값 올라봐서 나한테 아무 영향 없다 이런 말씀 하시는 분한테 어떤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은행 가서 한번 대출 한번 받아봐.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그러면은 집값 오르는 거 실감할 수도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세금 내는 거 나무라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아니, 그리고 이게 정말 부담되면 매도하시면 되잖아요. 뭐 난 정말 400만 원 내기 힘들다. 그러면은 매도하시고 전세 들어가시면 세금도 안 내고 절세 효과 낼 수 있을 텐데 뭘 걱정하시는 것인지 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폭탄도 아니지만 폭탄 맞으실 분은 정말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의 경우에 GDP 대비 민간 토지총액의 비율, 토지총액의 비율이 3.09%예요. GDP 대비. OECD 평균이 1.79니까 확실히 대한민국은 땅값이 비싼 거죠. 비정상적으로 비싸죠. 한 3배 정도 비싸. 아니 두 배 가까이 비싼 거고요. 건축물은 GDP 대비 2.01%예요. OECD 평균보다 2.04%보다 약간 낮은 수준. 근데 민간 소유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0.16%. OECD 평균의 평균 0.33이니까 절반에 그치는 정도. 그러니까 세금 폭탄을 이야기하기에는 대상자도 너무 적고 여기도 이제 또 9억 이상 그 구간들이 있잖아요. 전체로 보면 대한민국 국민 중에 폭탄이라고 말할 만한 사람은 사실상 없다. 요거를 이상한 예만 가져와가지고 부부가 공동으로 이덕준 변호사처럼 부인한테 다 준 게 아니라 공동으로 소유를 했는데 이게 몇 억 원짜리인데 이게 부동산 세금 폭탄이라고 하다 이렇게 하는 건 사실상 다 거짓말에 가깝다. 오히려 우리 같은 사람들이 주장은 뭘 해야 되냐면 너무 싸다. OECD 평균으로 올려라라고 말하는 게 정상적인 거죠. 근데 세금은 그 정부 발표는 지금 2030년까지 계속적으로 올리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 세금 가지고 겁먹은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살 집 아니면 빨리 팔아야 됩니다. 내일 그리고 오셔야죠. 그리고 만약에 나는 강남에 수십 년 살았는데 집값이 오른 걸 어떡하란 말이냐. 아이, 강남이라는 곳에 살 능력이 안 되면 거기 처분하고 딴 데로 가셔야죠. 그걸 뭐 우리한테 물어봅니까? 본인 자산이 그렇게 늘어났으면 늘어난 자산만큼 내야지. 그래서 나는 강남에서 뭐 10년 살았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살아야 된다.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누리시려면 세금 내시면 되는 네, 거고. 세금은 이게 얼마나 미꾸라지 같은 거냐면은 보유를 하고 있어서 세금을 조금 더 올렸더니 공시가격도 좀 올렸더니 세금 폭탄이라고 하죠. 왜 거래가 없대? 그러니까 거래세가 너무 비싸다는 거야. 거래할 때 얻는 이득이. 뭐 거래세를 한식으로 낮춰달래. 이제 그게 김진표 의원의 주장이죠. 근데 거래세를 또 낮추잖아요. 그럼 부동산으로 이익 본 자들이 거래세가 싼 틈을 이용해가지고 또 그걸 투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미꾸라지 같은 측면이 있거든요. 나는 진짜 이랬으면 좋겠어요. 다른 가치관을 떠나서 오세훈이나 안철수나 금태섭 같이 기회주의자가 아니라 우리들이라도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이덕준 변호사 포함해가지고 집으로 돈 버는 어떤 그 상황들에 대해서는 아예 포기하고 집으로 돈을 벌겠다라는 생각 자체를 포기하고 국민들이 예를 들면 지금 매물이 많이 나와 있지만 전혀 살 생각 없이 지금 사서 뭐 돈을 벌어보겠다는 사람들 진짜 막자 타는 거겠죠. 완전히 상투 끝에서 진짜 주식으로 말하면 그런 짓거리 좀 안 했으면 좋겠고 다른 걸 떠나서 감성적인 것에 호소를 하면 저는 그래요. 집값 올라서 결국 내가 피해를 본다니까요. 우리 자식들은 어떻게 할 거냐고. 내 집값이 올라서 막 좋대. 근데 그거 팔 수도 있는 집이 아니야. 근데 내 새끼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나오고 또 결혼을 시켜야 돼. 그놈이 집을 살려고 하면은 집값이 너무 올라 있는 거야. 내가 최근에 알고 있는 지인이
오피스텔 원룸 비슷한 데를 들어가는데 거기 전세가 2억이래. 10평도 안 되는 거의 한 5-6평 되겠죠. 신평수. 그거 그렇게 되니까 이분이 목동에 아파트를 갖고 계세요. 근데 그분은 평생 살았던 집이긴 해. 근데 집값이 올랐다고 좋아하긴 했어. 결론적으로 자식 세대한테 엄청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라도 좀 여기에. 근데 그 집값 올리려고 막 온갖 개지랄 다 하시는 분들이 선거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박형준 같은 사람들 뭐 시세 차이만 그 아파트 LCD 2채만 한 40억 벌어버려. 자기 처갓집 땅 그린벨트 해제해가지고 한 36억 벌어버려. 거기 분노하셔야죠. 근데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에 관련돼서 저는 그 건교부 따로 국세청 따로 뭐 금융감독원 따로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걸 통합한 기구를 지금 정부에서도 만들려 하고 그래서 가칭 부동산 감독원이라는 곳의 신설을 강력히 저는 추진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왜냐하면 이 기구는 부동산을 통해서 이득을 보는 행위나 부동산 투기에 관련된 것을 전담함으로써 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실은 큰 문제가 그 경제 문제가 제일 크다 생각하는데 경제 문제 중에서 가장 사람들이 많은 내가 상대적 불이익을 받는다. 상대적으로 불행해진다라는 게 이 주택 문제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을 통해서 돈 버는 행위를 근절시키는 그래서 이게 뭐 LH에 관련된 사건도 맞고 뭐 공직자들이 부동산 투기하는 뭐 미공개 정보에 관련된 것도 맞고 그다음에 부동산 뭐 양도세 과도하게 뭐 이렇게 이중 뭐 장부 만드는 거 등등 부동산에 관련된 전담 기능하는 부서가 하나 있어야 된다고 저는 강력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그 이상한 구조가 하나 있죠. 어찌됐건 약간 좀 정책 실패가 있을 수는 있는데 문재인 정부가 25번이나 부동산政策을 발표했다는 건 그중에 아까 말한 뭐 임대 사업자 이런 걸 몇 개 빼고 나면 어떻게든 집값 잡아보려고 되게 막 노력한 거거든요. 근데 집값이 오르면 좋은 세력들이 봐라 문재인 정부 저거 부동산 정책 실패했다고 이야기를 해. 집값 올라서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박수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나는 이 부분에서는 국민들 생각이 진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헌법부터 바꿉시다. 주거권 토지 공개념을 위에 더 두면 확대시켜가지고 밑에 있는 법률이 위헌 소송에서 그 지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처럼 헌법에 토지 공개념이 수립돼 있지 않으면 위헌 소송 그러니까 아이러니컬하게도 노태우 대통령이 토지 공개념을 도입하려고 했어요. 지금 김종인 있을 때 저는 그거 강력하게 푸시해서 토지 공개념으로 갑시다라고 저는 얘기해야 되고 물론 나는 거기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적 없다 뭐 이렇게 빠져나가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불패 신화가 있었잖아요. 일본도 에도촌도 이후에 토지가 한 번도 값이 안 내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1991년에 버블이 한번 터지고 나서 일본 사람들은 부동산에 함부로 손대지 않아요. 근데 이게 이 집값이나 이런 것도 시대적 흐름이랄까 이 흐름이 있잖아요. 추세. 이 추세에 지금 내놓은 아파트가 쌓이고 있다고 하면 이거 돌이키기 힘들어요. 분위기를. 그러니까 사실상 집값은 떨어지고 있다. 다만 지금은 살 시점 아니다. 여기 맞는 거죠. 그렇죠. 전문가들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더 떨어질 때 살 때까지 기다리면 집값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래요. 그럼 강남이나 이런 데 뭐 우리 집 뭐 아파트 허위 매물 내놓고 이거 뭐 한 30평에 한 20억씩 부르시는 분들 그냥 그렇게 치고 살라고 하세요. 세금 많이 내시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정상적으로 봤을 때. 최소한 어쨌건 간에 만약에 이번 보궐선거에 특히 서울 같은 데 우리가 지게 되면 집값 훨씬 뜁니다. 이제 앞으로. 그것도 기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재밌을 뻔한 정치시사. 오늘 재밌으셨나요? 힘들었네요. 왜냐면 재미를 안 내게 하려고. 없게 하려고 엄청 고생해줬죠. 그 선 넘으면 또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웃음기 하나 없이. 네네. 아주 진짜 드라이하게 힘들어요, 진짜 이렇게 노력했어요. 방송하는 게. 그래도 좋아요를 안 찍는 사람들이 있어. 이렇게 노력하는데. 안 웃기려고. 다음 주도 안 웃기려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얼굴로 하는 방송이다. 목요일 방송 마치고 다음 주에 뵙고요. 새날은 이따가 9시에 다시 올게요.